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목적 논증 또는 설계라는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왜 사시나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삶에 무슨 목적이 있나?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막 살고 계신가요? 분명히 자기 삶에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 삶에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할 목적론적 증명을 이미 다 이해하신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은 신존재 증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논증 방법입니다. 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꼭 신학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철학자들도 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신이 있다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돌아갈까? 우리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잡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도는데 아주 정확히 돌죠. 어떤 때는 2번 돌고, 어떤 때는 힘드니까 한 반 바퀴만 돌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 정확히 돕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저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론 논증은 이전에 존재론 논증이나 원인론적 논증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칸트도 아주 칭찬하면서 이 논증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의 이성에 아주 적합하다고 하는 극찬을 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키케로입니다. 키케로가 쓴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 두 학파를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스토아 학파고요. 하나는 아카데미아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발부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운동의 지극한 균일성과 하늘의 지극히 일관된 회전이라고 했습니다. 해,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의 독특함, 다양함, 아름다움, 질서 등인데 이들이 보이는 모습 자체가 그것들이 우연적인 게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성에 의해 그렇게 자연의 운동이 조종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나은 호칭이 있겠는가? 진정 만일 신들이 없다면 사물들의 본성 가운데 인간보다 우월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따라서 진실로 신은 존재한다. 스토아학파는 신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전체 운동을 보면 당연하죠. 물론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신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 전능, 전선한 신은 아닙니다. 범신론적 유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이 초월하겠다기보다는 자신의 창조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존재 증명, 목적론적 증명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학과 만나게 되는데요. 목적론적 증명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을 꼽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페일리입니다. 잉글랜드 성공회 신부였고요. 페일리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몸에 피가 순환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윌리엄 페일리가 살았던 곳은 이제 잉글랜드니까요. 잉글랜드는 이제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에 대한 발달이 엄청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신학자들이 그냥 이성으로 생각한 것 또 형이상학적으로만 신의 존재를 증명했던 것에서 더해서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러한 논거를 가지고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시계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이 있음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1802년에 쓴 자연신학, 자연의 외형에서 수집한 신의 증거와 특성에서 시계공 비유를 합니다. 자, 길을 가다가 길 숲속에서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를 들고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겠죠. 아니, 이 숲속에 왜 이런 시계가 있지? 아마도 누군가 이 시계를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그리고 또 그럼 이 시계는 어디서 난 것이지?
정교하게 시계공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시계보다 더 정교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누군가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굳이 시계공에서 시계 비유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논증에 갖다 붙여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핸드폰이 있다면 이 핸드폰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대 뚝 떨어졌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 핸드폰을 만든 것이겠죠. 이 핸드폰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정교한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공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국리해서 만들어낸 것이겠죠. 바로 이 핸드폰이 있게 한 설계가 있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 사람의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이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목적론 논정은 그냥 생각해보면 굳이 신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말 대신에 목적론적 감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논증이라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가 하늘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별을 보고 한참 가다가 넘어져서 시궁창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걸어가면서 나무나 꽃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하고 다 감탄합니다. 그렇게 작은 자연물들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탄생을 계획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성인으로 길러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그 사회를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을 하죠. 다 설계가 되어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지, 놔두면 되는 것이지, 알아서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 논증은 그냥 생각보다는 그냥 길을 걸으면서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